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오늘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일주일 잘 지나셨나요? 예, 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내외 경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는 참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매번 이 생생경제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걸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사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고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집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예,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네. 한국보다 수출을 잘하는 나라는 딱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제조업 수출액 기준 5위고 우리가 이제 GDP는 세계 9위. 그다음에 무역 의존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가 75%인데 수출과 수입이 우리 국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우리가 75%고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다. 이 정도로 한국은 다 수출 지향이고 일본은 내수 지향의 경제입니다. 예.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매년 한 900조 원을 수출하고 한 800조 원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났었던 흑자국이었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석유 가격이 한 70% 정도 올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가스 가격이 500% 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금년 말까지 한 5.5%까지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43%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석유 가격, 가스비, 또 반도체 수출의 급감 이런 것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었고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작년 연말에 있었던 무역 적자 한 반 정도를 벌써 3월 달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무역 적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우려가 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올 연말까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고 네. 미국이 한 15%, 그다음에 일본에 한 6%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전체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의 3분의 1을 중국이 하는데 중국이 최근에 경제가 정상화됐습니다. 리오퍼닝을 했다. 또 최근에 이제 GPT, AI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고 또 지난주에 방송했듯이 삼성이 반도체를 감산하게 되면서 네. 다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 그다음이 석유화학입니다. 자동차 이런 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 이제 올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 수출이 살아날 것이니까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 또 힘을 내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교수님 긍정적이셔가지고.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점 자체가 네. 산업 자체가 너무 편식이 되어 있다라는 게 몇 년 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거든요. 지금 감산을 통해서 어떤 반도체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편식에 가까운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네. 꽤 오래전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관련돼 가지고 점유율 자체, 수출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 안에서 나라 수출하는 이 나라 국가에 대한 그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곧 수출 경쟁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무리 뭐 좋은 품질의 가격을 내놓고 반도체를 내놓는다고 해도 점유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외국에서 봤을 때는 물건은 좋은데 이게 뭐 무슨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마케팅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전문 인력들이나 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손실을 입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율 자체가 뭐 일각에선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안 좋고 또 고금리 때문에 타 국가들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황 안에서 점유율이라는 건 똑같이 힘들면은 그 점유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점유율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그 경쟁력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타 국가에 비해서 탄탄하게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육성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역시나 그 편식에 가까운 그 반도체만 그 쳐다보고 있는 그 한국의 문제점들이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조금씩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그 주요 원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출 강국이라는 것이 그 옛말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긴장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제점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게 뭐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GDP가 감소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는 좀 사업의 다각화도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반도체 부분이 우리가 수출 주력 품목이었는데 그동안 워낙 업황이 안 좋았어서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반도체 분야도 삼성도 감산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가면서 조금씩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수출 구조의 그 다변화는 업종의 다변화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진짜 나오긴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가 이제 반도체고 한 17%가 석유화학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100% 수입을 해서 이것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분해하게 되면 항공유, 휘발유, 석유, 등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걸 항공유를 100% 수출합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항공 정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국 거를 수입을 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공유 최고급 휘발유는 다시 중동에 역수출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화학에서는 최고의 1등이다. 석유는 안 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기계 이런 제조업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송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다각화, 다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33%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만 위축이 되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자.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배 이상 높은 중국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대안으로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뜨고 있고 중동이라든지 남미, 유럽 이렇게 수출과 수입을 다변화하고 다원화해놔야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크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수출 품목도 우리가 반도체, 석유화학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철강 이렇게 품목도 다변화하는 것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기는 하죠. 그 업계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가장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니까 자동차입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테슬라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자동차 전기차로 등극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분야도 우리가 아주 효자 품목이 되었고 뭐 조선 우리가 세계 최고의 LNG 선이라든지 선박은 또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철강, 조선 일전에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동차에서 1등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 최고로 품질 좋은 철강을 만들어내고 또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이와 같이 철강과 기계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세계 최고의 품질 타이어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라든지 기계, 철강
모든 분야가 다 세계 1등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가 많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은 뭐 우리가 수출 부진이 심했고 지금 나오는 집계치는 어쨌든 과거의 집계치인 거니까요. 조금씩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IMF가 보고서 하나를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IMF가 항상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집계를 나타낼 때 거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재정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그래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이 54.3%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높다. 그리고 예상보다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송 대표님 이 뉴스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채무 비율 자체라는 게 정부가 재정 적자 메우기 위해서 돈 빌려 쓰는 그런 빚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시장 점유율 자체도 보면은 2020년에 2.9%, 2021년에 2.88%, 그다음에 뭐 지금은 2.74% 이렇게 추이 자체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채 비율은 그거랑 이제 거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022년에 54.3%까지 해서 2027년을 전체적으로 보면 57.8%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재정에 대한 그 문제점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최근 들어서 금리라든지 금융에 대한 압박들이 있는 상황에서 빚이 는다라는 거는 국가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빚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겨냥할 때 빚을 일으켜가지고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그 국가에 뭐 큰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경기가 위축이 되어 있고 금리의 압박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빚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비율의 국가 채무에 대한 비율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해 봤을 때 보면은 10개국 평균 자체가 48.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57.8%를 전망을 하는 게 이게 2027년 정도의 기준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빚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나라 운영하는데 빚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다양한 뭐 제약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망 자체가 2027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지금 현 시점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뭐 한 4, 5년 정도 남은 이 시기 안에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L자로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다시 뭐 좀 짧은 텀 안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빚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여기 IMF에서 공개한 이 재정점검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을 뭐 54.3%로 추산한다라고 했는데 이 채무 비율이라는 게 어떤 채무들을 다 통합을 한 겁니까? 우리나라 이제 GDP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에 팔아서 이제 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 정부도 또 그렇게 합니다. 지방채입니다. 순수하게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만 1,134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GDP의 54%가 현재 빚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IMF가 이제 발표한 거고 우리나라 공기업이 또 있습니다.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의 채무를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순수하게 국채와 지방채만 기준으로 해서 이제 54%라는 거고. 아,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하루에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하루에 1,800억이요. 한 1분에 한 1억 원 정도가 이제 빚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국가의 채무를 이제 적당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베네수엘라가 이제 파산을 했고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12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면 국가가 이렇게 파산하고 위험해진다. 지금 터키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4%입니다. 기준금리가 14%예요? 기준금리 14%고 파키스탄이라든지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지금 IMF 구제금융 지원을 좀 받고 있을 정도로 국제금융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은 세계 5위인데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밖에 안 되고요. 세계 30위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육성을 하지 못하고 제조업만 육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리함이 있는 건데 결론은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을 건전화하고 국가 빚을 갚겠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정부에서 좀 빚을 많이 쓰고 국가 예산을 좀 10%씩 매년 늘렸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에 좀 더 충실하고 국가가 최소한으로 빚을 줄이고 국가 예산은 물가 수준 정도로만 인상하겠다 이렇게 좀 했으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 재정 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또 여야가 빨리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자체를 건전하게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우리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좀 보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IMF에서도 봤을 때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거든요. 빚은 늘어나는데 IMF 다 하향하더라고요. 우리 나왔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상황 네. 자체가. 근데 우리가 우리 자체를 뭐 객관화해서 보려면 그래도 외국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그 네, 네. 시야를 가지고 본다라면 빚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GDP 같은 경우 또 하향된다라는 건 계속 빚은 늘어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돈 같은 거는 떨어진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추이가 늘어나는 이유가 빚은 늘어나고 GDP는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도 좀 다양화하고 또 일정 기간 조금 조금 신중하게 접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채만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방식 자체가 옳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우리나라 그 일반 정부 채무 비율 IMF에서 공개한 거, 그러니까 국채, 지방채, 뭐 이제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 포함한 거라고 하셨고. 한 54.3%로 추산. 일단 지금 재정 건전성 우리나라 매우 안 좋은 상태인 건가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한 우리가 54%니까 예. 뭐 그래도 나쁜 상황 아니지만 과거에 뭐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에 육박해서 뭐 파산한다고 옛날에 과거에 그랬었죠. 네네. 유럽에서 이제 피기스라고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가 굉장히 국가 재정이 불안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 이와 같이 뭐 우리나라가 이제 기축통화국, 미국의 달러라든지 유로화,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다 유로화를 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라든지 뭐 중국의 위안화는 다 기축통화국입니다. 자국의 화폐를 가지고서 석유를 사올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축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원화가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네, 네. 금밖에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석유 사올 돈이 없어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원화가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율도 낮고 우리가 비기축통화국 결제를 아직 원화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군요. 어쨌든 현재 우리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지금 그렇다. 그런 상황인 거고 하지만 앞서 우리 첫 번째 수출 점유율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하반기는 조금씩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물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물가 상황도 이게 쉽지가 않아서 말이죠. 최근에 국제 유가가 또 오른대요. 그러면서 기름값이 또 다시 오르고 있고 진짜 주유소 가봐도 오르더라고요. 기름값이 지난주랑 좀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름값 얘기하셨는데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한 1,700원 정도 넘어선 그런 그러니까요. 수준이고요. 휘발유 보면은 한 25%, 경유는 한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하 폭이 이대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세수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유류세를 해가지고 조치한 그 세수 때문에 한 5조 5천억 정도가 세수가 좀 덜 거쳤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한다라면 계속 그 세금에 대해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었던 뭐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줄죠. 또 유류세 또 이렇게 인하를 계속 유지하면 줄게 되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완전히 그 뭐랄까요? 뭐 완전히 그 인하 조치를 폐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의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로밖에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도 이 유류비가 주는 뭐 여러 가지 그 효과라든지 경제에 주는 뭐 그 원인들이라든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름값이 오르면은 우리 기름가 오르면 어디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럼 직접적으로 바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기름값은. 그렇죠. 돌아다니는 게 적다라면은 결국 소비를 적게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들도 뭐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고 또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활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제품들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산업적인 문제들 또 가계 소비하고의 또 연결성들 그다음에 물류 비용부터 해가지고 물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유류에 대한 그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근데 이런 예민한 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 25% 경유 37%라는 이행 그 뭐랄까요 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유지한다라는 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세수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적정한 그 수치 안에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죠. 맞습니다. 교수님, 유류세라는 게 기름에 붙는 세금인 건데 통상 한 60% 이 예. 정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원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석유 가격이 100이다. 네. 우리가 지금 리터 사면 한 1,600원, 1,700원 주고 사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금이 한 60%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중에 60%가 세금으로 내는. 맞습니다. 이제 국가가 세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정부가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00원 정도 지금 석유 살 때 정부가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기름값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25%뭐 지금 경유는 몇 우리가 퍼센트죠? 200원 정도 지금 할인받고 있는데 리터당 만약에 이게 정상화된다 그러면 1,800원, 1,900원 넘어가는 경우죠. 우리나라는 이제 100% 석유를 사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가 한 유류세를 세금을 한 60% 정도 석유에 붙이고 있고 최근에 왜 석유 가격이 다시 오르느냐 하면요. 러시아와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죠.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전쟁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우디와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석유 가격을 좀 올리자. 지금 미국은 러시아 석유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기의 석유를 사줄 수 있는 인도, 중국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석유를 팔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우디가 본인들도 돈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감산에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뭐 최근에 미국에 칼을 꽂은 것이 사우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석유를 감산해버리니까 전 세계 석유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뭐 작년 연초까지만 해도 한 배럴당 70달러였는데 최근에 80달러를 넘어섰고요. 이 석유 가격은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배럴당 마이너스 20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석유를 사가기만 하면 운반비를 대줬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채굴을 하고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운반비를 가져가면 20달러씩 이제 보조를 해줬었고 한 수년 전에는 배럴당 180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석유 가격은 굉장히 급등하고 급락을 하는데 최근에 그 이유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때문에 다시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00%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유류세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60%.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200원 정도 이제 세금을 덜 받게 됐는데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이거 좀 올리려고 봤더니 갑자기 감산을 해버려 가지고 석유 가격도 뭐 1,700원까지 오르니까 정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 60% 유류세인데 지금 휘발유는 25%만 받고 있고 경유는 37%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유류세 인하를 종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유류세 인하는 하되 그 감소 폭을 좀 조율을 한다.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먼데이. 전문가 두 분과 경제의 맥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국제 유가 이야기했었고 유류세 인하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이제 물가 이야기를 하다가 요것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2부에서는 이것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이야기예요. 공공요금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기요금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아마 소폭 올릴 것 같습니다. 소폭이요? 예.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소비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세계 1위고 전기 소비량이 전기 소비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중하 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기 요금이요 원가의 70%에 팔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올려줘야 되는데 앞에 정부에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못 올리게 막아버렸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가의 연동이 원가가 오르면 같이 전기 요금 올리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못 올리게 하다 보니까 석유가 원가 이하에 지금 팔고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앞에 정부에서 안 올렸는데 자기가 올리게 된다 그러면 또 본인도 선거에 불리하게 되니까 아주 소폭만 올리자. 한국전력이 작년에 마이너스 30조 원 적자가 났고요. 그러니까요. 올해도 적자가 30조 원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자로서 한국전력의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적자를 계속 메우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폭이라마 조금씩 올려서 원가 정도는 맞춰줘야 되고 한국전력도 경비를 최소한으로 좀 쓰고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절감하고 자구책을 좀 마련해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정말 가장 중요한 에너지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고 과거에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요. 전기가 부족해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후진국이 됐다. 이 정도로 전기는 아주 중요하고 최소한 석유 가격이 오른 것만큼은 전기요금을 올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낭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좀 비싸야지 좀 전략도 한다. 우리의 전기요금이 미국이나 유럽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올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안 이런 공공요금을 많이 이제 안 올리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실질적으로 올리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올려야 될 인상분이 쌓인 거죠. 근데 그걸 한 번에 올려버리면 너무 체감이 크고 실질적으로 많이 가게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소폭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나라가 에너지 가소비가 많대요, 진짜.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싸서 그런지 정말 다들 이제 불 켜고 이런 거 뭐 제대로 안 끄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좀 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인식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공공요금 조금씩 인상될 수 있다는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좀 이야기해 볼 것은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 또다시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인천에서만 올 들어 세 번째라고 하는데 송 대표님 이런 거 어떡하죠? 대안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대안이라고 보면 사실 좀 극단적인 대안으로는 전세 제도가 없어야지 가능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뿌리 깊게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서민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준다는 제도처럼 인식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전세가 어느 순간에선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로 하는 그런 뭐 민간 시장에 뭐 주택 공급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안 혹자들은 이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런 전세 사기라든지 문제들 때문에 왜 주요국들이 전세라는 제도를 왜 과연 안 하는 걸까라는 걸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전세 그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자체가 이런 어떤 사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맞춰가지고 최근 들어서 그 규제 완화가 되면은 만약에 실거주 요건을 의무를 폐지를 하게 되면 전세를 가지고 어떤 임차인들을 맞추는 그런 그 뭐 어떤 방향, 뭐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택 공급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가 풍부해지고 이런 풍부한 전세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 그 전에 메커니즘이었는데 네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전세 상품에다가 금융이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금리 유동성 때는 뭐 좀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만들어 왔고 그런 임차인 돈을 가지고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무자본에 가까운 건설이라든지 또는 임대 사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런 공급자들한테 피해가 갔는데 이런 공급자의 피해가 단순히 공급자들한테만 갔냐라고 봤을 때는 이 전세제도에 그 포함되어 있는 힘드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세 제도가 미국으로 치면은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등급에 해당된다고 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우리가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좀 힘든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예. 이 전세에 거주하신 분들이 취약계층들이 많거든요. 상한 능력들도 어렵고 이런 상한 능력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또는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오랫동안의 문제가 뭐 보증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막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증 제도도 좀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산업계 안에서는 부동산 PF의 문제가 크듯이 이런 뭐 가게들이라든지 어떤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 제도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대안들을 계속 찾고 있는 대안들을 보면 정부에서는 결국은 뭐 긴급 거처를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 또는 뭐 금융을 지원을 해주는 정도의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금융의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사실 대출을 계속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뭐 집주인들 그 대출이 서민들한테 가냐가 아니라 집주인 주머니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세에 대한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뭐 가격 안정보다는 오히려 이런 뭐 거품을 만들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대안 자체라고 보면은 가장 극단적인 거는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게 현실적인데 전세 제도는 단순간에 없어진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그렇겠죠. 결국은 지금 민간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임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공공에서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장기 전세라든지 또는 그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한 8% 정도밖에만 지금 시장 안에서 공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문제점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대처를 못하고 완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세수도 좀 부족하고 뭐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들이 계속적으로 안 고쳐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런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들이 부족해지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대안들로 봤을 때는 뭐 금융 지원도 좋고 긴급 거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시장 안에서 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서브프라임에 가까운 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한테는 대출을 계속 해주고 해서 이 대출이 집주인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시장 안에서 전세 가격들을 확실하게 좀 그 낮춰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임대 사업자를 폐지한 것도 큰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임대 사업자를 굉장히 권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대 사업이 한 10% 정도만 정부가 하고 있고 나머지 90% 민간 임대 사업자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은 항상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권장하던 임대사업자를 중간에 폐지를 해버리게 되니까 네. 임대사업자들은 이렇게 전세를 못 돌려준다든지 전세 사기가 나게 되면 본인이 임대사업자 자체가 다 부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절대로 이렇게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사업자들 자체를 전액 없애버리고 네. 전부 다 누구나가 뭐 이렇게 되니까 책임 안 지게 되는 이런 게 나왔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피해 사망했던 사람들의 보게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소액 임차보전금 최우선 변제라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인천 지역에는 한 8천만 원이 전세 보전금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만 보전금으로 넣어라. 한 3천만 원 정도. 예, 예. 그러면 본인의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9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서 전액 한 푼도 안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한 3,100명 정도가 넘는데요. 이렇게 사망한 3명이 전부 다 이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을 정도로 전세 보증을 9천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한 푼도 못 받고 완전히 그냥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최우선 변제가 뭔지 임대차법이 뭔지 이런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사업자들 또 이렇게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계약도 맺게 하고 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도 학생들에게 우리 송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월세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미국은 월세 보증금이 딱 한 달치만 추가로 더 내는 겁니다. 예. 그럼 첫 달치만 월세 2달치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거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세 사기가 없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기가 있는 거고, 저는 정부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거처가 없다 보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잠잘 곳이 없고 이렇게 자기가 살던 집이 쫓겨나서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되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어제 그 돌아가신 분도 보니까 수도세가 6만 원이 밀려 있고 본인 어머니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보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긴급하게 생계를 지원하고 빨리 거처를 마련해줘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예, 하면은 그 민간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주택 자체가 아까 최우선 변제라는 게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정도 수준의 전세는 거의 뭐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 보증금을 3천만 원대로 특히나. 받는 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 자체는 최근 에스크로라는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그게 같아요. 뭔가요?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이 임차인들 사이 간의 그 거래보다는 중간에서 돈을 좀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 자금들이 꽤 클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전세 보증금들 그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그 고정되어 있는 전세금을 가지고 어떤 뭐 국가에서 좀 운영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세입자라든지 임차인들 안에서 뭐 자금들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해야지, 가장 이게 뭐 얼굴도 사실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이거 뭐 9천만 원 1억씩 맡겨놓는다 자체가 뭐 우리나라 뭐 금융 선진국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참 부끄러운 정도의 네, 수준이기 네.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세라는 게 사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을 꾸고 있고 내 집 마련에 돈이 많이 드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주거 안정의 목적으로 전세를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이제 전세를 해서 보증금 모아서 내 집을 사는 이런 방향으로도 많이들 하셨는데 자꾸 그 취약점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제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더 이상은 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지금 3시 47분이 넘었는데요. 이제 두 분과 함께한 경제가 먼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